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단편적인 뉴스들 위주보다는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팩트적인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탈달러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군을 전 세계에서 철수를 점진적으로 시킨 지가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왔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탈달러화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명확성에 관해서 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게리 겐슬러 의장하고 관련해서 막 여러 개의 뉴스가 나와요. 게리 겐슬러 의장이 뭐 커스터디 행위에 관해서 증권으로 뭐 취급한다, 뭐 무슨 특정 코인은 뭐 증권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사실은 향후에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얘기들. 그리고 우리 대중은 과거와는 달라서 그런 뉴스를 보고 동화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얘기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코리니들이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이러는 어떤 그런 측면이지, 사실 솔직히 단편적인 뉴스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니스 보시면은 뭐 그런 거 보면은 대충 무슨 코인 뭐 지금 무슨 뉴스 있구나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되고, 오늘 영상에 이제 제가 다뤄드리려고 하는 중심 주제가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군사적인 흐름의 측면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뭐 탈달러화 얘기가 이제 공중파에서 급부상하면서 위에나의 기축통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위에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중국과 같이 움직이는 오페크 플러스 있잖아요. 오페크 플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브릭스 이 연합체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리고 브릭스에 향후에 19개국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탈달러화를 공통되게 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상자산 시장과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중국 위에나가 지금 뭐 거래되는 게 뭐 2%에서 뭐 한 달 만에 전 세계 교역량에서 4%로 늘었습니다. 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이건 너무 단편적인 식견이고, 그게 아니라 큰 흐름상의 맥락을 2030년 최소한 그 스트림까지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나이지리아 관련해서 뭐 크레딧 코인 이제 말씀드리면서 신흥국과 뭐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관해서 오히려 G7의 와해와 저성장 국면의 시작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인도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인구로만 보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나라 내부에 불안 요소가 많아서 중국 공산당처럼 강제성을 띠고 누가 휘어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라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런 견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의 견해를 묵살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항상 IMF나 블랙록, 맥킨지 컨설팅 자료를 기준으로 항상 이제 뭐 방향성 설정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부터 저는 신흥국과 뭐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과 뭐 개발도상국의 부상, 그리고 선진국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서 앞으로 많은 에너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제가 2018년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예측치가 2%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예상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지표에는 1%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시가 반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를 과격하게 못 올릴 거야 라는 어떤 그 추론이 형성이 그게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코인 시장도 이제 금리에 관한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약해질 거라에 관해서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 성장률에 이 GDP 성장률에 1%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이미 IMF가 벌써 작년서부터 예측을 했었어요. 내년에는 더 저성장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 자료는 2023년과 2024년도 유엔이 바라보는 GDP입니다. GDP 성장률입니다. 근데 중국은 어떤가요? 여기 보면은 인도는 올해 5%, 내년이면 7.7%. 왜 이런 일이? 이게 비단 인구적인 측면에서만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추론했기 때문에 유엔이나 IMF가 이런 식의 견해를 피력을 하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GDP 대비한 부채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객관적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미국의 성장률이 2%가 추정치였는데 1%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럼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서 저성장이니까 우리는 금리를 인하를 해서 돈을 풀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반등해서 이렇게 인도나 중국 같이 5%, 7% 가까이 급작스럽게 G7 국가들이 고성장으로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36% 이상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에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현재 형국이고 그래서 이 객관적 지표를 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 저는 G7은 1.1%입니다. 2023년에. 대봐야 내년이라면 1%입니다. 자, 이 상황. 자, 이 지표를 보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중국 위에나가 중국 국경 간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능가했다.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 위에나? 그거?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대체를 해?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러시아가 붙어 있고 러시아 루블이 붙어 있고 지금 매 해마다 최소한 6%에서 7%씩 성장할 가능성이 앞으로 2030년까지 있는 인도라는 나라가 여기 껴 있어요. 인도는 루블하나 위에나나 루피 이런 걸로 달러 대신 교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 뉴스에는 위에나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위에나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쨌건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나왔죠. 달러 위에나 거래는 검정색. 자, 여기 위에 달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그래서 2010년 거의 제로에서 3월 말 48%로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고 이거는 다 객관적인 그리고 이건 이제 군사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탈달러화가 진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존의 100년 동안 자, 미국은 군사력을 주축으로 해서 달러를 기축으로 끌고 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전 세계 모든 기축통화는 수명이 100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길어봐야 110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105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는 5년 남았습니다. 5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 그러니까 플러스 한 5년 정도 지금 남아있는 현재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2개월 만에 남부서 대반격 채비. 그럼 우리는 이게 24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나지 않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공중파 미디어가 이렇게
부추겨요. 25일 날 정확히. 근데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맞아 러시아 본토 타격 계획. 우리 못 참아. 러시아 푸틴 가만 안 둬. 이렇게 했대요. 어떨 이건 그냥 뉴스에 나온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제지를 내서 이게 중단됐대.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간에 미디어가 말장난을 한 거죠. 말장난으로 대중들을 가지고 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그리고 나서 27일 날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에 나선 시진핑. 기존에는 전 세계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중국이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단극 체제일 때 미국이 첫 번째로 이제 단극 체제일 때 달러를 위시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위시해서 단극 체제일 때는 이때는 미국이었어요. 원래 여기 이 자리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중국이 들어가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 나선 시진핑 중국 젤런스키와 첫 통화 협상 유일 출구.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원흉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중국이 중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반응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은 환영하는 스탠스의 발언을 합니다. 젤런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길고 뜻깊은 통화를 했다. 나는 이번 통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자세한 통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뭐 있겠죠. 뭔가 분명한 내용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서서히 오픈하겠죠. 자, 아직까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현재 뭐 진행 중인 건 기정사실이고 어느 순간 그 뉴스가 협상 타결된다는 뉴스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자, 지금 현재 어떤 형국이냐면 스페인 가뭄이 불러온 올리브유 값 인상, 올해 수확도 빨간불.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중국하고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오페크 플러스. 기존에는 중동 국가들만 있을 때는 오페크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끼면서 오페크 플러스로 이제 됐고 또 하나는 브릭스. 브릭스 5개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G7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분해서 보면 지금 현재 천연자원, 지하자원, 곡물자원에 관해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자, 현재 이쪽이죠. 어떤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이 작년 말부터 전 세계를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가뭄이 간헐적으로 곳곳에 막 있고 그러면 전 세계 향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곡물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전 세계에서 우위를 독점할 확률이 높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하자원이나 특정 뭔가 무역 카테고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화할 가능성 높고 브릭스에 있는 특정 국가가 천연자원을 곡물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할 가능성을 전면 배제를 못하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이 기상이변의 어떤 이 환경도 엘니뇨, 라니뇨 이런 현상으로 이런 식량 자원에 관해서 만약에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상승을 하면 환경 자체가 미국을 필두로 한 G7보다는 이쪽 우위로 환경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것은 탈달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그 말빨이 먹히거든. 환경이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브릭스 국가들이 있죠.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디아가 있죠. 근데 여기 민트 4국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 중에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고 인구도 많아요 물론. 그리고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나프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브릭스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 민트 4개 국가 여기 터키에 나이지리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나이지리아 말씀드렸죠. 그럼 이 국가도 브릭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 자, 우리는 그냥 표면상 나와 있는 중국만 그냥 뭐 위에나 거래 뭐 어떻게 된다 뭐 달러와다 이 여기에 이제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민트 4개국이 붙고 거기다가 다른 국가들이 또 붙어 들이기 시작하면 이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위에나의 뭐 부상 이렇게만 보면은 그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고 어쨌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이 국가들이 향후에 G7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보다는 GDP 성장률에서 압도적으로 더 장기 고성장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국가들보다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리고 뭐 미국하고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자 어떤지 지금 현재 형국이 그리고 일본도 친미인 것 같지만 뒷구녕에서 사실 호박씨를 까고 있고 영국도 스탠스를 바꿔서 중국에 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G7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장세가 이렇게 브릭스는 올라가고 G7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인데 제가 경제적인 측면 말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저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중동이 화약고죠. 전 세계 화약고 중에 가장 좀 위험률이 가장 큰 게 어딘가요? 자, 오일의 근간인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 외교수장 12년 만에 시리아 방문. 시리아하고 사우디가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중간에 미국이 껴있기도 했었고 중간에 러시아가 껴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부추겨서 사이가 틀어졌었는데 여기 보면 재편되는 중동 질서 12년 만에 사우디와 시리아가 손을 잡습니다. 기존의 평화 유지를 주장했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었어요. 중동 지역에.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나섭니다. 중국이 나서서 사우디와 시리아의 손을 잡게 만들어요. 평화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러시아가 후면에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에 12년 만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미군은 축소할 거고 이거는 달러의 확장이 아니라 달러화의 축소와 같이 메커니즘적으로 꾀를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금 미군 형태가 지금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이따 이제 지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사우디하고 이란의 관계 사우디는 핵무기에 관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란은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영국이 개입을 했었고 프랑스가 개입을 했었어요. 미국이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이란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우호적인 입장으로 G7한테 그렇게 문호를 열어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중국이 중재를 나서면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훈풍이 불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사우디하고 시리아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아랍연맹 재가입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사우디하고 시리아의 이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도 조만간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카타르, 친이란 정책을 이유로 단교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와 이집트, 카타르와 화해했고 바레인도 12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래서 5월 19일 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다가오는 아랍 연맹의 재구성이 들어갑니다. 5월 19일 이후 점진적인 미군 철수가 예상되고 그 자리에 중국군이나 러시아가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의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격화, 위험 증가. 기존의 시리아 상공에는 미국의 전투기가 선회를 하고 비행을 하고 감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4월 25일 날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어느 순간 러시아가 시리아의 상공을 선회를 하고 미국 전투기는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중동의 평화를 만들어준 거는 중국이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국이 아니라. 그러면 미국이 중동 국가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거리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 중동 화약고에 불을 꺼놓은 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자, 제 말이 그죠? 명분거리가 된 거죠. 러시아 제트 전투기가 중동 국가에서 미국 제트 전투기의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을 반복했다. 이렇게 기사화돼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시리아에 남아있는 병력 200명이 향후에 철수할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여기 이라크에 관한 얘기, 보안 지원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 미군은 장기간 이라크에 거주하면서 콜로니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 4월 23일 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를 했죠. 미군은 2,000명 이라크에서 병력이 철수하기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중동의 화약고에서 점진적인 미군의 철수. 자,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5, 6, 7, 8 2008년 정도 이때까지만 해도 15만 7,800명의 자 들어갔었어요. 이라크에 파병돼가지고 콜로니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중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점진적인 미군이 축소가 됩니다. 어느 순간 다시 2015년을 기점으로 파병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엄청 감소해놓은 현대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2,000명의 미군 병력이 철수를 하는 그림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나토 있죠? 유럽에. 나토에서도 미군의 전략 군사 무기라든가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한 지가 2015년서부터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독일하고 프랑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미국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1대1로하고 관련돼 있는 유로존에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하필 그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자, 유로존을 끌고 가는 두 개의 국가인데 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근데 이 국가들이 중국한테 우호적이다. 그러면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지 자, 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뭐 위에나를 비롯한 위에나를 앞에다 세워서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국가들 지금 현재 5개국인데 19개국이 더 포함되고 그들이 인구와 천연자원, 곡물자원을 필두로 해서 GDP, GNP를 확장을 하는데 거기서 달러화를 중간에 두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상자산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스위프트 2.0과 자,
그래서 스위프트 2.0은 과연 무슨 코인인가? XRP죠, 사실은. 음.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은 너무 지겹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스위프트 2.0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더리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코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보시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좀 지금 현재 장세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소송이 아직 명확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